자, 알고뷰 시간입니다. 윤수모 위스퍼드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훌륭한 얘기, 좋은 얘기 들고 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네. 자,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의 수급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고 보이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라는 어떤 간단한 저희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20-30분 정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어쨌든 제가 시장에서 주로 거래하는 일을 한 20년째 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함의가 뭔가,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다 알만한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데이터들을 좀 최신의 좀 나름의 좀 정확한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0만 개 좀 넘는 양 5.4% 정도만 채굴되지 않았고, 네. 나머지는 지금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통되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CX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가 대표적인 딱 저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본격화된 ETF, ETP 같은 이런 금융 상품 여기에 묶여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뭐 주로 정부가 직접 취득한 경우는 사실 작은 국가들의 케이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죄. 뭐 이런 범죄자들한테 이제 뭐 압수한 것들이죠. 그리고 상장 기업들,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21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요게 이제 요 윗부분에 요 4개 정도가 이제 이건 완전히 좀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거래소가 몇 개 갖고 있나. 물론 이 온체인 데이터를 들어가면은 그 뭐 이런 뭐 크립토 퀀트라든지 뭐 글라스노드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숫자고, 요것들은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국가의 어떤 그 리포팅 환경을 통해 가지고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확인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개인 지갑에 사람들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지갑 형태지만 뭐 사실은 비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또 이제 일부는 로스트 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오너십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 오너십을 보면은, 생각을 감안해 보면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국가와 전통적인 금융기관, 상장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느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여기는 어찌 보면 비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비제도권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추세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한번 보면은 거래소의 잔고는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 이게 2021년도 정도까지는, 여기에 지금 이 데이터는 2022년도 중반부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21년도까지는 사실 거래소 잔량이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거래소로 입금을 한다는 네, 얘기죠. 사람들이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 보내고 거기에서 거래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테라루나 사태 네네. 충격 때 좀 한번 출렁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여기에 완전히 훅 빠진 거 있죠. 네네네. 요거는 이제 FTX 사태입니다. 22년도 11월 달이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특히 24년도 1월이 이때쯤인데, 이때부터는 하락이 좀, 특히 작년 10월 달 이때 트럼프 대통령 거의 이제 그 좀 당선이 유력화된 시점부터는 아주 가팔라요. 사실 이때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의 거래소의 보유 잔량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350만 개,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350만 개에서 불과 이제 뭐 3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100만 개가 날아갔어요. 250만 개 정도. 특히 최근을 보면은 한 6개월 좀 넘는 시간 사이에 50만 개가 날아갔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그거 딴 데 다 간 거예요. 여기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요? 네. 이런 데 간 거예요. 요거는 지금 ETF, ETP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사실상 조금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금융 상품화된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웹2, 트레드파이 영역에서 금융 상품화 돼가지고 비트코인은 이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증권으로 대신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은 그냥 커스터디 돼 있는 상태로.
요런 식으로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이제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시작점은 2013년도 그레이스케일이 트러스를 만든 것이 시작점인데 10년이 넘었죠. 근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4년도 1월부터 미국의 현물 ETF 본격화된 시점부터 해서 이제 미국 ETF만 일단 합산해 놓은 차트인데 요것 또한 수량이 이제 미국만 놓고 보면 120만 개, 글로벌 금융상품 다 합치면 거의 140만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럼 미국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구체적인 내용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봐도 계속 늘 것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시작을 한 거라 가지고. 근데 겨우 지금 1년 조금 지난 거예요. 맞아요. 1년 반 된 거죠. 1년 반. 근데 벌써 지금 120만 개를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던 60만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순증으로 따지면은 뭐 미국만 놓고 보면 60만 개 정도가 늘어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뭐 ETF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요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부분 다 도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가팔라지겠죠. 또 늘고 있는 영역이 이제 이 퍼블릭 컴퍼니입니다. 열심히 사. 여기는 시작점 2020년도 저 중순에 스트래티지가 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죠. 예. 사실 그 전에도 상장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여차저차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은 좀 달랐던 건데 여기는 이제 아예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현재 지금 주요 국가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장 기업 중에 상장 기업 어차피 이제 리포팅을 분기 단위로 네네. 보고를 하고 또 뭐 반기 연 단위로도 보고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보유 내역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100개 기업이 넘습니다, 이제는. 뭐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채굴 기업이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하겠다라고 그냥 작정하고 사 모으고 있는 곳들이 한 10군데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들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단 좀 사보고 간보고 있거나 약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보시다시피 24년도 10월 경부터 와, 그러니까 이게 4분기거든요. 와. 스트래티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샀잖아요. 예. 이렇게 사면서 이게 지금 이제 80만 개가 넘는데 이제 절반 이상이 사실은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 예. 예.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독주가 아닐 거예요. 그럼 독주를 네. 약간 이렇게 저지할 만한. 저지할 만한 예상 후보들이 기업, 이제 예상 대표적인 게 21이죠. 아까 네네. 얘기했던. 21이 일단 시작할 때 42,000개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가 갖고 있는 게 56만 개가 7만 개. 지금 넘었나? 60만 개? 60만 개 약간 안 될 거예요. 약간. 예. 너무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숫자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역전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증가속도? 의미 있게 따라갈 수는 있다. 의미 있게 따라갈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좀 일부 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반적인 오너십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0년 전하고 앞으로 10년 후를 그냥 네. 어림짐작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2015년만 해도 그 채굴되지 않은 코인의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였어요. 비중이 상당히 많았었고 사실은 이제 10년이면은 그 사이에 반감기가 4년 단위 정도 되니까 두 번의 반감기를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꽤 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10년 전에도 어쨌든 CEX는 존재했죠. 왜냐하면 뭐 13년도, 14년도에 마운트곡스 사태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마운트곡스에서도 거래가 꽤 되고 했으니까 CEX의 존재는 있었지만 사실 요 비중은 좀 적었어요. 여기에 좀 비슷하게 좀 돼 있지만 적었고 이때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먼저 압수한 것들이고 특히 뭐 미국 정부, 중국, 독일 이런 정부에서 압수한 것들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때 불가리아가 또 대규모 압수해가지고 좀 많이 갖고 있다 얘기가 나올 때 있었죠. 그래서 미국 각국 정부들의 보유 비중은 갖고 있던 거 파는 거 또 압수하고 팔고 요거에 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숫자가 막 확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제 그건 앞으로 좀 바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는 당연히 이제 금융 상품이라든지 상장 기업들의 어떤 매수세는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표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제도권 이 비중이 사실은 여기 지금 뭐 절반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여기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 초기 시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개인들하고 또 일부 비상장 법인들 범죄자들도 개인입니다. 예.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이제 10년 지나면서 금융 상품이 들어섰고 또 상장 기업들이 취득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줄어든 거는 이제 채굴되지 않은 코인 숫자 그리고 로스트 코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고 거의 불가능한 예. 거 아닌가요?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는 가능한 거라 가지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소 같은 거, 패스워드 같은 거를 남겨두죠. 타인한테 공유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떠나면은 뭐 그만큼 비트코인은 잠겨버리는 거라서 이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거 채굴되지 않은 코인 숫자는 되게 비중이 적을 거고요. 거래소 비즈니스가 당연히 중요는 한데 좀 많이 축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요런 행위 자체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는 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 같냐면은 ETF나 퍼블릭 컴퍼니가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래하려면 거래소 가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고 하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개인들이 ETF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뒷단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증권만 사면 되는 건데. 뭐 MSTR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비트코인 나 뭐 또 뭐 10,000개 샀어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실제로 산 거잖아요. 그럼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장외에서 다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보면은 주식이나 장내에서 거래가 많지 채권이라든지 뭐 외환 시장이나 다 장외 시장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거래소는 어떻게 될 거 같냐? 저희 추측인데 거래소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줄어들지언정 알트코인들은 거래가 활발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데리비트를 인수한 것도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게 현물 가지고 비트코인 입금하고 거래하고 이런 수요보다는 요거 가지고 이제 선물 매매하는 맞아요. 그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아마 데리비트를 인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거래소 크립토 컨트리 데이터에 따르면은 거래소 전체 합산한 게 2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비트코인 숫자가. 근데 현물 거래소가 100만 개고요. 네네. 파생 거래소, 파생 마켓이 150만 개예요. 더 많아요. 파생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네. 숫자가. 그래서 그게 함의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 영역은 계속 줄 것 같아요. 로스 코인은 이제 뭐 이렇게 잃어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 개인들은 정말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통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10년 뒤에 좀 예상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전에는 비제도권 뭐 개인들이나 이런 야인들 중심의 마켓이었다가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ETF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현물 ETF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장 기업들이 막 사는 경쟁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올해 들어서는 뭐 국가들 중에도 사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뭐 파키스탄? 이런 데들 뭐 작은 데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쨌든 각 지금 주정부에서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수급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바뀌었다. 공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수요단에서 유통시장에서 지금 수요자들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개인들도 나는 꼭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소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보면 주변에 비트코인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업비트에서 가지고 있고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빼거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시세 차이 없고 나면 뭐 팔고 딴 거 사고 뭐 이런 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개인 지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비중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융 상품화되고 ETF라든지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이 마켓에 비트코인 마켓이 제공하던 어떤 효익을 대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쪽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아직 본격화 안 됐지만 그 리얼월드 에셋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실제로 구체화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것은 더더욱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촉매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보면 뭐 다들 알만한 얘기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인 또 거시경제적인 어떤 이유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비트코인이 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분명히 있거든요.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미국 국적자인데 맨날 미국 그 달러를 좀 까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람들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면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원화 자산 이거 뭐 똥값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 자산 이거 똥값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금이나 비트코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터 시프는 금 사라고 하고 뭐 또 누구는 비트코인 사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분명히 디지털 골드로서 조금씩 이동해 나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고 사실 그런 배경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는 다르게 2기에 들어오면서 이 크립토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 완전 전향적으로 완전 친크립토로 바뀌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지금 SEC에서 뭐 내부적으로 규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엄밀하게 증권이고 어디까지가 커머디티이고 그다음 뭐 스테이크는 어떻게 분류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라운드테이블 하면서 뭐 시장 얘기도 듣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게 결론이 딱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따라갈 거라고 봐요. 결론이 언제 나와요? 는 모르는 거고.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 사실 올해 중으로 나오겠죠. 뭐. SC 의장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에 와서요. 이제 겨우 뭐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의장님은 최근에 이제 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TF는 이제 직후에 바로 꾸려지긴 해서 뭐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그게 또 중요한 배경이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또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어떤 기업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회계 기준이 약간의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는 단순하게 무형자산으로 해가지고 손상차손만 반영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페어밸류로 반영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유지하는 조건 중에 뭐 어떤 이 재무제표 상의 어떤 숫자들이 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힘을 받는 거죠. 그 스트래티지가 뭐 적자 상태로 계속 지금 왔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고 그런 변화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리레이팅 해가지고 이런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고 25년도부터 앞으로 향후 10년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그 고객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시점이 인터넷으로 보면 그 유저 숫자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 초반 정도의 인터넷 시점하고 유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20년 후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쓸 것이다라는 상상도 못했던 현상이 지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향후 20년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인터넷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은 진짜 리레이팅의 국면이 맞는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딱 20년 요때쯤에 구글이 상장을 했어요. 구글 상장이 아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이버랑 구글이 몇 년 차이 안 나게 상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의 기업들이 딱 한 20년 전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네이버를 사고 또 상장하자마자 구글을 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해보면은 꽤 20년에 걸쳐가지고 꽤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볼 만하다. 왜냐면 비트코인 이미 많이 올랐는데 라는 거면 마치 네이버 이제 상장한 거랑 비슷한 거야. 물론 창업자들은 이미 상장할 때 이미 이제 엑시트를 하고 너무 부자가 돼 있죠. 구글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는 국가 단위에서 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배경이라는 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또 미국에서 크립토로 확 전환된 요것들이 가져올 어떤 변화들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사실 지금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 숫자를 믿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중국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도 저게 아마 이제 플러스 토큰이라는 굉장히 이제 역대급 사기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인데 이게 또 일부에서는 팔았다 이미 정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서 저 숫자가 저는 이거 맞는 건가? 미국 정도야 조금 약간 좀 그래도 뭐 믿을만 하다라고 했지만 저 맞아. 중국이나 아니면 저렇게 약간 조금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나라들 정보 접근 좀 어려운 나라들 숫자를 저거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몇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CG가 바이낸스 창업자 네네네. CG가 엑스닷컴에 그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UAE가 한 40만 개 가지고 있다고 했나? 비트코인 매나 행사 때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옮겨졌나? 하여튼 그 엑스닷컴에서 봤는데 사실 그런 국가들은 그 외부에 적극적으로 리포팅을 국가가 하지 않으면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뭐 상장 기업처럼 뭐 감독 기관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여기 리포팅 허위 보고하면은 뭐 사고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는 좀 그 국간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감춰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신시아 루미스 지금 그 디지털 에셋 부분에 지금 소위원장이시죠. 비트코인 액트 발의하고 한 그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이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 이제 공개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까고 어찌 보면 우리 경쟁일 수도 있는 네네. 국가들은 뭐 중국이 뭐 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다 그렇게 공개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해 체크 앤 밸런스가 딱 돼가지고 견제 기능이 강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때문에 공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데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주요국들 독재 국가가 절반 이상이에요. 네. 야, 독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많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아에서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뭐 이렇게 의회, 뭐 행정, 사법이 상권 분립이 채권 밸런스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균형과 견제가 잘 돌아가는 이런 국가가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보면 아마 떠오르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뭐 일본, 한국 정도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럽 국가들은 좀 있겠죠. 유럽 국가들하고 뭐 미국 뭐 이런 정도고 나머지 뭐 거의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20-30년씩 집권하는데 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전략적으로.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국가한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자료 조사해가지고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드러난 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좀 고정된 숫자였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 국가들 중심의 어떤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미국, 중국이 38, 36 일단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그 정도고 영국이 12% 이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중이 약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거래소를 소재지 단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소재지 단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소재지를 하나하나 또 좀 확인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챗 GPT한테 좀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한 거라서 일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아마 대체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 케이만 군도, 그 다음에 홍콩, 세이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저 뭐 케이만이나 홍콩, 세이셸 이거 다 약간 일본, UAE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면 우리가 보세요. 거의 엄청난데? 근데 미국이 제일 많죠. 네네. 37%입니다. 그리고 케이만 그건 좀 군도. 애매하죠. 근데 케이만 군도가 뭐가 케이만 군도로 분류됐는지를 제가 로데이터를 쫙 보니까 바이낸스랑 게이트아이오, 네네네. 비트마트 이게 케이만이야. 네네 맞아요. 케이만에 근데 이게 바이낸스를 중국계라고 하면 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창업자들이 중국계인 분들이긴 해요. 네. 그죠? 비트마트, 게이타이오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콩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예. 홍콩 그다음 세 번째고. 그리고 세이셸도 OKX, 여기도 다 약간 뭐 비트겟 여기 지금 밑에 제가 써놨는데 소위 말하는 예, 비트맥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다 중국계야 다. 중국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노란 색깔이 세이셸인데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대부분 다 중국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케이만, 홍콩, 세이셸이 예, 중국이거나 중국계인 거죠. 예, 거의 절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이에요. 한국 8%.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짜 패권 전쟁 맞네 이 생각이 난 드는 거야 이게. 이것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이거 뭐예요? 자, 이거 금융 상품입니다. 아. 예. 자, ETF, ETP에 지금 잠겨 있는 비트코인이 139만 개 정도 돼요. 네. 140만 개가 약간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120만 개가 미국입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블랙락의 IBIT이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 미국이 대표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88%고 나머지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뭐 이렇게 있고 사실은 홍콩이 작년에 막 미국하고 약간 시기적으로는 경쟁하듯이 네네. 막 먼저 내려고 하고 막 이더리움도 먼저 내고 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마켓이 아. 이 금융은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캐나다에서 ETF 예.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ETF도.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죠. 안 예. 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금융 상품에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것들 이건 앞으로 계속 커질 시장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은 미국이 확실히 좀 이점이 있구나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지금 여기 리스트에 보면은 아시아 마켓은 사실 홍콩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일본이라든지 그 한국 시장도 작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좀 향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지 않다는 게 이제 금융시장이 작지 예, 않다는 금융시장, 뜻이죠? 금융시장 네.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ETF 마켓 또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상장 기업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들인데, 이것 또한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미국 전체 80만 개 중에 74만 개 가량이 미국입니다. 예. 지금 아마 74만 개가 넘었을 거예요. 이게 한 2, 3일 전에 데이터인데 또 샀다고 샀다고요? 예, 스트레티지가 또 샀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일본이고 뭐 캐나다, 일본. 캐나다도 사실은 저거예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갤럭시 디지털이 갖고 있는 비중이 꽤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이 상장 기업 이런 마켓 소위 말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한테 앞서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10,000개 가량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 또한 이 중에 다수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커스터디는 일본에다 하고 있어요. 국적은 중국이지만 상장 거래소는 나스닥에 네. 상장된. 그러니까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상장이 나스닥에 나스닥에.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 쭉 보니까는 거래소 말고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이 우리 시장이 만만한 데는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그 카이토에서 제공하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피아트하고 페어로 거래되는 걸 보면은 바로 US 달러 다음입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 위안화가 그 페어로 거래하는 거를 막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유로라든지 재패니즈 엔이라든지 소위 말해 메이저 통화들은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2등인 거예요. 저거는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코인을 합한 거죠. 그 부분은 고려는 해야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의 액티비티로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은 정말 액티브한 시장이다. 너무 액티브하죠. 그리고 21년도 한번 보시면은 미국 앞섰어요. 21년도 불장이었잖아요. 미국을 확 앞섰어요. 와, 이게 우리 이 주황색을 보니까 22년은 크립토 이제 확 꺼지는 윈터였잖아요. 윈터 때는 이제 좀 주춤했다가 23년부터는 다시 또 이제 의미 있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쨌든 이런 액티비티로 볼 때는 활동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중앙화 거래소는 비트코인 비중도 8% 정도 되면은 뭐 사실 뭐 나쁘진 않은 거고, 그다음 거래 볼륨으로 놓고 보면 좋죠. 압도적인 수준이고, 사실 우리가 경제 규모로 보면 한 10위권 정도 되는 국가인데 크립토 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미국,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이제 어쨌든 약간 폐쇄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미중 다음이에요, 우리 시장이. 정말로.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데 거래소 위주로는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는데 ETF, ETP 금융 상품화하는 것들은 완전히 막혀 있고 아예 해외 투자도 막혀 있고 정부 보유 이거는 뭐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친화적인데. 아니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투자 비중 늘렸다고 왜 코인 투자했느냐라고 이제 쪼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쪼이는 나라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상장 기업들이 지금 법인 계좌가 없어요. 물론 한국의 상장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비트맥스나 또 위메이드나 이런 데들이 200개 이상씩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뭐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좀 예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법인 계좌가 잠깐 가능했을 때 그때 취득했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적으로 뭐 수수료 같은 걸로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어쨌든 이 오너십의 랜드스케이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거래소 사업 자체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 영향력이 계속 줄어드는 영역이거든요. 물론 가격 결정은 거래소에서 계속 되긴 할 겁니다. 거래소라는 게 어쨌든 마켓이라는 거고, 마켓은 가격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하는 공간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들이 다가가는 상품으로서는 이제 그냥 오피트 가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한국에 ETF가 나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같이 그냥 편입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업비트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냥 삼성자산이나 미래자산이 운영하는 ETF, 비트코인 ETF가 있고 ETF하고 똑같이 움직여, 비트코인하고. 그럼 그냥 그거 사는 게 편하잖아요. 특별히 세금도 없어.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처한 환경 자체가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한다고 하고 뭐 법인 계좌 허용 단계적으로 한다 지금 다 하고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신임 사실 자료 작성할 때는 누군가 대통령이 될지 몰랐지만 뭐 다 비트코인 ETF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좀 진짜 중요하다. 이게 그냥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전 세계의 다른 국가도 다 합니다. 조그마한 나라들은 대놓고 사겠다고 하고 있고, 이거를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도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 관심이 없었던 정치인들조차도 뭐 국회의원들조차도 뭐 입법해보자 이런 것들이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럴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이 액티비티도 높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규제 일변도였어요. 뭐 다른 나라는 하지도 않는 뭡니까 그 트래블룰, 이것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고 규제를 엄청나게 좀 많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일부 거래소라든지 아주 소수의 기업들이 좀 잘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신에 열정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지쳤어요. 회사 다 망했거나 지쳤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좀 안 지치셨습니까?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도 마련하고 허용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아예 적극적으로 좀 산업을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게 제도 마련하고 허용하고 뭐 느긋하게 뭐 단계적으로 뭐 법인 계좌 2년 3년 금융기관 이 지금 사실 플랜대로 보면은 솔직히 2년 3년 뒤에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일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각 국가들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 대부분 나라가 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러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금 보유량으로 보면은 세계 한 50위권이에요. 경제 규모는 10위권인데. 김순주 손재 때 금 샀다가 금값 떨어져서. 그러니까 또 금 한번 한국은행 용기 내가지고 샀는데 그때 또 고점이었어 하필이면.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금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막 왜 그랬냐 뭐라고 이렇게 아니라 아예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할 필요가 있다. 금 시장에 아무 영향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이 장내 파생 상품도 한때 코스피 선물이 세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예. 거의 뭐 좀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인데 압도적인 1위였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뭐 시장을 일부러 죽여버렸거든요. 아, 그때 사실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사고들도 있긴 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뭐 비트코인 뭐 보유량으로 보면 거래소가 한 8%쯤 갖고 있고 거래 볼륨으로 보면은 뭐 피아트 기준으로는 2위 정도 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지금 이정명 정부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쓰임새 있게 하려고 하면은 네. 사실 한국 거래소를 USDT 페어가 아니고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 페어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한테 허용을 하는 게 현실적인 쓰임새라고 봐요. USDT를 막아요? 페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굳이 하겠다고 하면. 네네네.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솔직히 쓰임새가 없는데 현재 그걸 굳이 하겠다 하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통화 주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있긴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온체인에서 금융거래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서둘러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용처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전부 자산들이 뭐 웹3로 가가지고 뭐 주식 채권이 전부 온체인에서 거래되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서두를 이유가 있나 싶은데 굳이 하겠다고 하면 쓰임새가 그런 쓰임새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